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업수학 7장 선형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대수의 적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저희가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다뤘었던 분야가 바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차들을 배웠었는데, 그래서 1장에서 보통 이제 3장까지는 저희가 기교적인 풀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을 푸는 이유는 또 되뇌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공학 문제를 접근했을 때 이 공학 문제를 수학적으로 변환해 주는 것을 바로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델링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4대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대 역학은 재료, 동, 유체, 그리고 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재료역학.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모델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수학식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수학식이 대수방정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배웠던 바로 미분방정식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수방정식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푸는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가 바로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업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방정식을 푸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었을 때는 바로 1장에서 3장까지는 저희가 기교적인 풀이, 그래서 XT라고 하는 것을 뭐 라지 X0의 익스포넨셜 람다 T, 그래서 이 람다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스 변환은 6장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다시 S라는 영역으로 바꿔주고, 이 S라는 영역에서 다시 시간의 영역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엄미래를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것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미분방정식이 만약에 어, 식의 개수가 많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미분방정식 형태가 좀 복잡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서 물론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든지 기교적인 풀이를 달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 형태가 복잡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교적인 풀이든 라플라스 풀이든 이렇게 손으로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으로 푸는 과정이 아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원에서는 이제 3학년 때 이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수치해석이라는 그런 단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해석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식의 개수가 많든, 그리고 미분방정식 형태가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치 해석에서 배우는 거는 주로 어떤 거를 배우냐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물론 이제 해를 바로 구하는 방법도 물론 배우겠지만은, 이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라플라스도 어떻게 보면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라플라스라고 배웠었는데, 이 미분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수치 해석으로 해주면은 이 라플라스라는 형태가 좀 다른 또 다른 수치 대수 방정식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예를 들면 식이 만약에 한 개라고 하면은, 이 대수 방정식은 이 식 한 개짜리를 그 어프로시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식이 한 뭐 10개에서 100개 정도, 혹은 또 많게는 이제 우리가 1000개, 뭐 10,000개도 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산적인 어떤 근사식, 이걸 이제 근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근사식을 만들게 되면은 이 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대수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은 이 식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우리가 손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선형대수라는 그런 단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어떤 행렬 이라는 단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배웠었던 사장의 가장 일부에서 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이 선형대수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는 이제 체계 과정으로 따지면은 약 7, 8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대수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물론 이제 솔루션이 되기는 하는데, 그게 바로 수치적인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방정식에서 기교적인 풀이 온 라플라스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바로 엄밀해가 되는데, 이 엄밀해랑 수치가 뭐 정확하게 풀면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정확도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차이는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사식을 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해를 엄밀해와 거의 유사하게 거의 풀어야 되는 게 가장 목적이 되는데, 그 목적을 배우는 건 이제 수치 해석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 이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미분 방정식을 변환하는 것도 배우지 않고, 그냥 바로 대수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대수 방정식을 어떻게 해를 뽑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포커스로 잡고 계산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8장의 범위는 이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를 이제 좀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행렬이라는 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공부를 해서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4장에서 간단하게 다뤘었고요. 지금 7장부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또 보셔도 너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수를 모아둔, 한데 모아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를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데이터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엑셀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엑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가로줄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열의 개수에 따라서는 이제 A, B, C, D.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가 존재를 하는데, 이 안에다가 다 값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1.0, 1.5, 뭐 2, 뭐 0.5, 0.8, 뭐 이런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좀 한데 모아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행렬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은 이런 프로그램 엑셀처럼 이런 식의 모양을 좀 띄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의 행렬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수를 세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가로열을 우리가 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한국말로는 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런 어떤 세로, 이게 기둥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칼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열입니다. 그래서 행열은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랑 거의 흡사하냐면요,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로 세로 게임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는 그때 이제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로는 우리가 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의 이제 다른 표현을 보면은
자, 지금 왼쪽에서 보이시는 거는 바로 볼드체라고 합니다. 볼드체. 그래서 진하게 우리가 쓰는 이게 볼드체라고 해서 아마 칠판에서는 제가 A라고 쓰고 또 요렇게 그어주는, 그래서 요게 이제 볼드, 이게 두꺼운 그런 선을 그어서 요런 거를 우리가 행렬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A에다가 이게 괄호를 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행렬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은 이 A라고 해서 밑에다가 물결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전부 다 행렬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가르치시는 강사분 혹은 교수님들 따라서 아마 이 볼드체를 쓰시는 분, 물결 모양을 쓰시는 분, 대괄호 쓰시는 분이 다 나뉘어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로 모양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요건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요런 가로 모양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다 볼드체 아니면 이 물결 모양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어떤 데이터의 이 하나하나의 값들, 그래서 이런 값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소라고 하고 영어로는 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농구 같은 경우에 보면 5명의 선수들이 있는데 그걸 엔트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 1번 뭐 포인터 가드는 누구, 뭐 아니면 센터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때도 마찬가지로 엔트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원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또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값을 우리가 엘리먼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소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원소 혹은 요소는 이게 A의 JNK열의 원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 때는 A의 JK 혹은 A의 J, K,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A의 행렬의 크기를 보면은 A가 M행 N열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A 행렬의 크기를 우리가 따져주면은 이거는 M 곱하기 N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 by N 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문으로는 정방 행렬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2x2 행렬, 3x3 매트릭스, 4x4 매트릭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방 행렬이면서 정사각 행렬이면서 대각 행렬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0인 거고요. 대각 행렬 성분만 있는 경우를 우리가 대각 행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다이고널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각 행렬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역행렬이라는 그런 단어를 배울 텐데요. 대각 행렬은 역행렬의 값이 굉장히 단순하게 모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장 우려돼서 배우는 게 바로 역행렬인데요. 그래서 이 역행렬이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운데, 만약에 대각행렬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역행렬은 계산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각행렬로 어떤 행렬을 이제 또 축소를 하든 아니면은 변환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수채석이라는 그런 단어를 나중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대각행렬로 변환해 주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각행렬로 변환이 되면은 이후에 이제 역행렬을 계산하는 다른 행렬을 계산할 때 계산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편리성이 있어서 이제 대각행렬이라는 거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대각행렬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A 행렬이 만약 대각행렬이면은 이렇게 대각성분만 값이 살아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이제 한 개의 행렬이나 열로 된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기하라는 어떤 단어를 배우신 분들은 벡터라고 하면 흔히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화살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2차원 혹은 3차원 벡터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벡터라는 의미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 있습니다. 벡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행렬이라는 어떤 범주가 있으면요. 행렬 안에 이렇게 벡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의 행이나 연로된 행렬을 모두 다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행이 하나다라고 하면 가로가 한 줄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행 벡터, 로우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벡터라고 하면은 이제 컬럼 벡터. 그래서 세로만 하나만 있으면 그때 열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라고 하면 이제 화살표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 벡터라고 하면 보통은 어떻게 떠올리는 게 좀 더 좋냐라고 보시면은, 데이터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데이터에 뭐, 한 줄짜리 데이터? 데이터에 한 줄.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온도를 만약에 측정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온도를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되겠고요. X축은. 그리고 한 축은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 T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포인트에 대해서 측정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측정이 되냐? 사실은 실질적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라는 것도, 데이터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점들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장된 데이터. 자,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엑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내가 시간 간격을 0.1, 0.2, 0.3 그래서 0.1초 단위로 내가 측정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를 이제 엑셀로 한번 불러오면은 엑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줄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A, B 이렇게 열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2, 3, 4 이게 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A를 우리가 시간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B를 그러니까 온도라고 해보면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 0, 0.1, 0.2, 0.3, 0.4, 0.5 그리고 그때의 온도는 만약 예를 들자면은 25도, 뭐 26도, 25도, 25도, 24도, 25도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그 실질적인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저장되어 있는 건 이렇게 포인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세로축과 가로축을 또 봤었을 때 자, 이런 축들 그리고 이런 축들 자, 이런 것들을 하나에 뭘로 볼 수 있냐면 벡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벡터는 무슨 벡터냐면은 열 벡터가 되겠죠. 컬럼 벡터. 그쵸? 자, 그래서 컬럼 벡터가 0초였었을 때, 뭐, 다른, 이거는 벡터 1이라고 하면 이건 벡터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한 줄에 각각의 벡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살려가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실험을 했었을 때 데이터의 저장
되어 있는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를 우리가 화살표로만 우리가 다루지는 마시고요. 데이터의 어떤 양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열 벡터는 괄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 벡터는 물결 모양의 이렇게 T라고 되어 있습니다. T승.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기준은 뭐냐면 다 열 벡터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행 벡터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도 하시기도 하지만은 보통의 표기는 보통은 다 기준. 왜냐하면은 이제 행열이기 때문에 행의 개수를 먼저 1차적으로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 벡터는 행이 많고 열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의 개수를 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열 벡터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변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에 어떤 3차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x1, x2, x3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할 때는 가감법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는 3을 곱하고 두 번째 행에는 2를 곱해서 먼저 12x1 이렇게 없애가지고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감법을 풀지 않고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을 이제 거치는 방법이 바로 선형대수인데, 그 선형대수를 쓰는 방법이 바로 이 행렬을 잘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개수들 4나 6, 9,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8, 1. 그래서 그런 개수들을 각각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줘서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자, 0인 경우는 뭐가 더해져 있냐면은 0 곱하기 x2. 그래서 이렇게 더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0인 경우에 어떻게 더해졌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0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개수들,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개수 벡터라고, 개수 행렬이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x1, x2, x3를 이렇게 열 벡터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 벡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뭐냐면은 이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엔 6과 20과 10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렬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상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의 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행렬의 크기와 대응되는 원소들이 모두 같은 경우,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1차적인 조건이 되겠고요. 이게 조건입니다.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원소들이 모두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조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면은, 자, 왼쪽이 2x2, 오른쪽이 2x2라고 했었을 때, 크기를 보면은 1, 2, 3, 4.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등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대응되는 원소, 그러니까 원소의 요소들은, 이 행렬의 요소들은 값이 같지만은 행렬의 크기가 다른 경우, 이럴 때는 행렬이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행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기는 같지만은 데이터가 다른 경우, 이렇게 데이터가 다르죠. 그리고 이쪽에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도 행렬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사실은 행렬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이라는 걸 해보셨을 때
보통의 코딩이 에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행렬의 상등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중에서도 행렬의 크기가 행렬의 크기가 다른 경우.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행렬의 크기가 다르면은 덧셈과 뺄셈 이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에러가 나서 이제 뭐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보통의 한 8, 90% 문제는 전부 다 행렬의 크기가 잘 안 맞는 경우. 그래서 보통 행렬의 크기를 잘 맞춰주는 경우, 그 다음 곱셈인 경우에는 행렬의 크기를 뭐 다 맞출 필요는 없고, 뭐 마주보고 있는 열과 행의 개수를 이렇게 맞춰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형대수의 계산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면은 사실은 코딩의 8, 90%의 에러는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행렬의 상등이 지금은 뭐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게 눈으로 보이겠지만 이게 코딩으로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눈여겨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행렬의 합, 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행렬이 계산이 가능한 경우와 계산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x2 그리고 2x2.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은 어떻게 더해지냐?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요소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과 0을 더하면은 이제 1이 나오는 거고요. 3과 2가 더해지면은 5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와 4가 더해지면은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행의 합을 계산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크기가 같으면 계산이 가능한 경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크기가 다르면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아예 애초에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코딩의 에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보통의 한 80% 혹은 90%가 다 이 크기를 안 맞춰주고 더하는 경우, 크기를 안 맞춰주고 빼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서로 빼주던 더해주던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번호, 같은 행을 다 지정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칼라 곱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칼라 곱은 행렬의 각 원소에 대해서 상수를 곱해주는 경우. 그래서 그 상수는 이제 K라고 한번 해보면은 K 앞에 이 행렬 앞에 이 상수 아무거나 임의의 상수를 이렇게 써주면은 행렬이 1, 2, 3, 4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K는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4라고 있으면 4는 0, 1, 2, 0의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 0, 4, 8, 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합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A 행렬과 B 행렬의 크기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와 K가 상수다. 그래서 이런 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두 개를 더하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스칼라 값이 있으면 스칼라 값은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배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면은 어떤 순서를 먼저 더하던 간에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리고 역으로 A 행렬도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 행렬과 0, 그래서 이 0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행렬이 만약에 1, 2, 2, 3이라고 하면은 0행렬은 어떻게 생겼냐? 0, 0, 0,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0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소끼리 더해지기 때문에 1, 2, 2, 3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행열을 더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온 거. 그래서 이걸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항덩어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덧셈의 항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 수를 우리가 항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칼라 곱 C와 K, 그 다음에 행렬 A가 곱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어떤 순서든 다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A행렬과 마이너스 A행렬을 더해주면은 0행렬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역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역원은 뭐냐면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는 걸 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행렬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스칼라 곱 A 행렬에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A 행렬에 1을 곱한 게 바로 A 행렬이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죠. 자, 그럼 행렬의 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는데, 이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이것도 역시 행렬의 크기가 특수한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 1이 되겠습니다. 조건. 되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무조건 같아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행렬의 곱은 좀 약간 행렬의 크기가 전부 다 같아야 되는, 물론 이제 행렬의 크기가 같으면은 연산은 되겠죠. 연산은 되는데 행렬의 크기가 다른데 규칙적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자, A 행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M by N 행렬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행 N열을 갖는 행렬이다. 그리고 B행렬은 P행 Q열을 갖는 행렬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는 다 안 같아도 되는데 연산의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A행렬과 B행렬이 곱해져 있는 거. 자, 그럼 A행렬의 크기는 M by N이고요. 그 다음 B행렬의 크기는 P by Q죠. 자, 이렇게 썼을 때 두 개가 만나는 A행렬에서는 열의 개수, B행렬에서는 행의 개수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N과 P가 같은 거죠. 마주보고 있는 수가 같으면은 계산이 가능하다. 자, 만약에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만약 이런 경우는 계산이 불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곱을 했는데 만약에 같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코딩의 에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에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데이터의 개수가 이렇게 다른데 왜 연산이 되지? 왜 데이터의 개수가 비슷할 것 같은데 왜 연산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은 이 행렬의 곱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를 잘 맞춰줘 가지고 이 행렬을 이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앞서 계산했던 거는 A 행렬과 B 행렬이 곱해져 있는 형태, 그리고 B 행렬과 A 행렬이 곱해지는 형태.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행렬과 B 행렬과 A 행렬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은 조건이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건 다릅니다. 항상 같은 거는 아니고 다른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A행렬 B행렬을 곱한 것과 B행렬 A행렬을 곱한 게 왜 다른지를 한번 보면은, 자, B행렬과 A행렬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거냐? B는 P by Q, A는 M by N입니다. 그럼 마주보고 있는 수가 같아야 되니까 Q랑 M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계산이 되려면은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조건이 다릅니다. A, B행렬 곱하는 것과 B와 A행렬 같은 거는 조건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값도 다릅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하나 곱해지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행 곱하기 열. 요렇게. 그리고 행 곱하기 열. 이렇게. 세 번째 행 곱하기 세 번째 열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 더해주는 값이 C1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열 곱해주면은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럼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의 3,1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 C의 3,1은 먼저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이런 어떤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의 3,2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렇게 됩니다. 녹색입니다. 녹색의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행렬이 만약에 1, 2, 3, 1, 3, 4, 2, 2, 3이 있겠고요. B가 1, 1, 1, 2, 3, 2. 그래서 3x3, 3x2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는 A행렬, B행렬 곱해보고 하나는 B행렬과 A행렬을 곱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면은 자, A행렬과 B행렬 먼저 곱셈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계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A행렬은 3,3이고요. B행렬은 3x2죠. 그랬을 때 마주보고 있는 수가 같다. 자, 이거는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3x3가 이제 없어지고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3x2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거는 쓱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끼리 쓰면은 결과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결과값은 이때는 3x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요 식이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은 우리가 3x2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써보면은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행렬과 A행렬 한번 곱해보면은 자, B행렬의 크기는 3x2가 되겠고 A행렬 3x3.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수가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A행렬과 B행렬과 행렬 곱한 것과 B행렬과 A행렬이 곱한 거는 이때의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B행렬과 A행렬은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행렬과 B행렬은 어떤 값이 딱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면은 B와 A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행렬의 행렬의 곱에 이거를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렬의 곱의 교환 법칙은 성립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성립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예제 3번을 한번 보면은, 자, A 행렬은 한번 보고, B 행렬의 크기 비교해 볼게요. A 행렬은 1 by 3, B 행렬은 3 by 1.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1 by 3와 3 by 1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수 개의 식은 같고, 결과는 1 by 1이네요.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자, 한번 해보면은, A 행렬, B 행렬을 곱해주면은, 요렇게밖에 계산이 안 되네요. 그래서 딱 값 하나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B랑 A 행렬을 보면은, 자, 이번에는 B 행렬은 3 by 1, A 행렬은 1 by 3. 그러니까 뭐예요? 마주보고 있는 수가 같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3 by 3. 그러니까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아까는 1 by 1이고, 뭐 B 행렬, A 행렬 곱한 거는 3 by 3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은 뭐 어떻게 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행렬이 상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보면은, 자, 요렇게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소 하나씩 이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에 6 계산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고요. 1은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네, 4by 뭐 6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된다. 그래서 각각을 다 이런 연산, 1년의 과정을 계산해주면은 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행렬의 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K 곱하기 A 행렬, 그리고 전체의 B 행렬.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K 행렬은 A 행렬에 B 행렬을 곱해주는 값. 그리고 이 K는 안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A 행렬 KB.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환 법칙이 스칼라 곱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 행렬, B 행렬, C 행렬은 어떻게 되냐? 결합 법칙도 성립이 됩니다. 자, 단 어떤 경우가 있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A 행렬, B 행렬, C 행렬 가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순서가 바뀌는 경우, B 행렬과 A 행렬과 C 행렬. 그럼 이거는 다른 겁니다. 뭐 이렇게 묶이든 간에, 왜냐면 순서가 다르잖아요. BAC고 왼쪽은 ABC니까요. 순서가 다르면 결과가 아예 달라진다. 왜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A 행렬 플러스 B 행렬은 C 행렬 곱해주면은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C가 뒤에서 곱해져 있기 때문에 C는 무조건 뒤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C가 앞에 있으면 그러면 앞에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는 뒤바뀌어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전치 행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지션 매트릭스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요. 열과 행이 서로 바뀌어 얻어진 행렬. 그래서 보통은 이 전치 행렬은 좀 수학에서 좀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할 때도 트랜스포지션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자, 행렬 자체가 M행 N열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크기도 어떻게 바뀌냐면은 N행 M열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행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집혀져 있는 행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뭐 행벡터 했었을 때 괄호에 t승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트랜스포지션입니다. 트랜스포지션. 자, 그래서 전치 연산에 대한 우리 법칙을 살펴보면은 A 행렬을 트랜스포지션 시켜주고 다시 트랜스포지션 시켜주면 뭐예요? 뒤집히고 뒤집히면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트랜스포지션은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는 무관한 식이 되는 거고, 어차피 C를 곱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고 트랜스포지션 시키거나, 트랜스포지션 시키고 곱해주거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현상은 좀 재밌는 현상이 되겠는데, AB 곱해서 트랜스포지션은 B 트랜스포지션 시켜주고 A 트랜스포지션. 그래서 순서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뒤바뀌는 그런 현상이 바로, 역행렬도 이러한 똑같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한 행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지션을 이용해서 행렬이 이제 특수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 자,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대칭 행렬. 자, 대칭 행렬을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대칭이냐?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에 대해서 이렇게 트랜스포지션 이렇게 시켜주는 거. 그래서 그 트랜스포지션 시켜주면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칭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컬 시메트리 매트리스라고 하면 이게 반대칭 행렬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주는 그 값이 마이너스를 곱해준 값과 같다. 이렇게 되면은 반대칭 행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행렬을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밑에가 전부 다 0, 삼각형 모양으로, 위에가 삼각형 모양으로 전부 다 0이 아닌 값.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어퍼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삼각행렬. 그리고 영어로는 어퍼 트라이앵글. 자, 그다음 반면에 뭐예요? 오른쪽 위는 다 0이고 왼쪽 아래는 0이 아닌 경우.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하삼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로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단위행렬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단위행렬. 그래서 단위행렬을 영어로는 유닛 매트릭스 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단위행렬을 아마 2라고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2라고 쓰시는데 이 행렬은 I행렬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를 우리가 공학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I라는 행렬로 표현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엘리먼트 매트릭스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요소 행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유닛 매트릭스 단위 행렬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I행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 대각행렬이 1인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I와 IA 이 순서를 바뀌어도 사실은 단위행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 거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연립 방정식이 만약에 식이 n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n개. 그러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식이 n개가 있으면은 해의 개수 혹은 이게 미지수의 개수죠. 이 해의 개수는 뭘로 해주냐? 식의 개수와 같아야 됩니다. 역시 n개여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식의 개수가 부족한데 해의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부정전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식이 많은데 해의 개수가 적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확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행렬화로 시키는 거를 우리가 3x3에 대해서 한번 해봤었는데 개수들을 쭉 다 쓰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x1, x2, xn까지 b1, b2, bn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의 행렬화. 그래서 A행렬, 이 앞에 있는 A행렬은 우리가 개수행렬, x를 우리가 해 혹은 해 벡터라고도 얘기합니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비행렬은 우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매트릭스라고 사이드 매트릭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이제 뭐를 쓸 거냐면은 이제 첨가행렬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자, 첨가행렬은 뭐냐면은 개수행렬이나 우변 벡터를 하나의 행렬로 나타낸다. 뭐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계산을 이제 첨가행렬을 통해서도 실습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개수행렬에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주냐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우변 벡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계 개수와 미지수 개수가 같으면 유일해.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다, 그럼 해가 많은 겁니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시계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적다. 이거는 해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만족을 못할 거기 때문에 해를 근사화 해가지고 오차를 좀 적게 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유일한 해. 자, 요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 돌려서 답이 딱 나오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일한 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해가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설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더 많이 만들어줘서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식의 개수가 많은데 미지수의 개수가 적어요. 이거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오차가 적은 범위로 우리가 맞춰줘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선형 방정식의 한 풀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행렬 AX는 B.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요 문제를 많이 풉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를 많이 띄어져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역행렬을 이용해서 한번 풀이를 풀어보면은 어떤 거냐. 자, 이 A행렬을 뒤집어 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행렬과 X행렬은 B행렬. 그래서 이게 숫자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X행렬은 B행렬 나누기 A행렬이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어떻게 써주냐? AX 이퀄 B라고 하면은 이 A행렬을 넘겨줄 때 A의 인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버스. 그랬을 때 이 인버스를 우리가 역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죠.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나 B행렬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원했던 X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X행렬은 가감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줬었는데 사실은 이 역행렬을 푸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가감법은 사실은 가우스 소고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거 방법을 안 쓰면은 뭐 크레머 룰이라든지 그런 등등을 한번 배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할 때. 자, 이렇게 AX 이퀄 B를 계산했을 때, 자, 첫 번째 이거는 이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은 역행렬을 계산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냐? 이 역행렬과 B를 곱해준다. 자,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역행렬 계산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A행렬이 크기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 역행렬을 계산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계산의 용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역행렬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도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이 다 수치 해석에서 처음에 시작이 돼서 문제가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해 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줄게요.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그 역행열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서 컴퓨터 계산이 많아서 비효율적인, 그래서 이 역행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역행열을 구하지 않고 해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뭐였죠? 방법이 바로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쓰면 컴퓨터 계산 용량이 절약이 되고 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행열을 구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수치 해석에서는. 그래서 이 역행열을 좀 구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나중에 오늘도 이제 역행열을 계산하는 방법 직접 한번 배워볼 건데 시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배워보시고요. 자, 가우스 소거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원 스텝입니다. 스텝 1. 자, 연립방정식을 전진 소거해 주는 겁니다. 이건 가감법으로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감법을 이용해 줘서 요만큼을 비워주고요. 다 0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이 후진법으로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후진 대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상삼각형렬을 했었을 때, 자, 첫 번째 식은 x1, x2, x3, 두 번째는 x2, x3, 세 번째는 x3. 자, 이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자, 어떻게 되냐? 자, A행렬과 B행렬의 개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개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뭐부터 계산하는 게 편하냐면은, 이것부터 계산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자, 그냥 이 식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값을 어디다가 곱해주냐? 여기다가 이제 곱해주. 이건 이제 3x, 3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x2라고 하는 것은 이걸 넘겨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x1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주냐? x2, x3를 우변으로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1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진대입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대입법은 하삼각형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면 보통은 다 전진대입법이 좀 편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후진대입법에 좀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든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자, 전진대입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행렬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 0, 0, 8, 1, 2, 0, 6, 3, 1, 마이너스 2, 3.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자, 이 행렬도 마찬가지로, 자, 2로 나눠주면 8. 그럼 여기에서 구하는 건 x1을 구할 수 있는 거죠. x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x1을 넣고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x1은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는 x1, 여기도 x2. 자, 그랬을 때 계산해주면 x2는 1, x3는 5. 그래서 계산해주면 결국에는 뭐예요? x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4, 1, 5.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감법으로도 한번 구해보시고요. 아니면은 아까 가우스 소거법으로 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우스 소거법을 하려면 처음에 첨가행렬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A행렬, B행렬 뽑아주고요. 자, X를 소거해줍니다. 자, 이거는 뭐냐? 후진대입법을 하기 위해서 상삼각행렬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x1을 소거해주면은 이게 소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식 두 번째에서 식 첫 번째 2를 곱해줘서 더해줘라. x1, 2 순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x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위에서는 x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식은 3개고요. 식 3개, 미지수 3개.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왠지 구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드시 이렇다라고 해서 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구할 수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또 있는데요. 그 기준을 또 이번 시간에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첨가행렬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x를 소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밑에 있는 것만 있으니까 식 첫 번째에서 20을 곱해줘서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2를 소거를 한다. 여기서 x2를 소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식 3번에서 마이너스 3의 식 두 번째. 자, 그럼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는 어떻게 구해주냐? 이거는 후진 대입을 이용해서 이 값을 대입해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95를 마이너스 190으로 나눠주면 2. 그리고 그 2는 여기에서 곱해져서 이렇게 빼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x1번 x1 같은 경우는 2가 구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돌려져서 계속 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해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자, 식이 기본적으로 3개, 미지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풀 수는 없고 그 해에 많은 척도 정도까지는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첨가행렬을 넣어줍니다. A행렬, B행렬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x1을 소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가감법을 이용해서 x1을 소거해주고요. 가우스 이제 소거법이죠. 자, x2를 소거해줍니다. 이쪽에서. 자, 그러면 다 00000 다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냥 무시해버리고 x2, x1 이걸로 x2, 이걸로 x1을 한번 구해보면은 결국에는 해를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8, 90%는 어떻게 되냐? 미지수의 개수, 미지수의 개수와 그 다음에 식의 개수, 이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되는데 한 8, 90%에서는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으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얼핏 보기에는 해가 식이 3개고 미지수가 3개잖아요. 그래서 풀릴 것 같지만 사실은 풀리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은, 자, 첨가행렬을 이용해가지고 A행렬, B행렬 이렇게 나눠주고요. 자, Y1을 소거해보겠습니다. 0, 0. 자, X2를 소거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0, 0, 0, 10입니다. 그래서 요 변만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X1, 0 곱하기 X2, 0 곱하기 X3. 요게 10이래요. 근데 좌변에 있는 건 0이고 우변은 10이죠. 그러니까 틀린다.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식을 세웠을 때 미지수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고 이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식을 더 만들어서 문제를 풀까? 아니면은 이 식 중에 중복되어 있는 식이 반드시 하나 있구나라고 이렇게 유추를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1차 독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 방정식에서 아마 살짝 다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1차 독립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yt라고 하는 것은 뭐 c1의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 플러스 c2의 이스포넨셜 람다 t.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자, 그냥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조금 수정을 할게요. 자, 한번 보면은 자, 이거 마이너스 t고 하나는 2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차 독립이라고 하면은 제가 4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요. 이스포넨셜 렉이 좀 있네요. 자,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 자, 그 다음에 이스포넨셜 2t.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상수를 아무 상수나 다 곱해보세요. 자, 아무 상수나 곱해졌을 때 과연 이 이스포넨셜의 2t로 나타낼 수가 있냐?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은 이거는 1차 종속인 겁니다. 자,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1차 독립입니다. 상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상수 곱해줬을 때 오른쪽 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1차 종속이 되는 거고 종속이고, 근데 만약에 곱해지지 않는 경우는 2차 독립입니다. 1차 독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저, 이거를 이제 기저라고 하잖아요. 기저. 그래서 공업수학을 여러분들 배우셨기 때문에 이걸 기저,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기저들끼리는 1차 독립입니다. 왜냐하면 기저들끼리는 서로가 상수 곱해가지고 같아져 버리면은 그건 한 개의 기저인 거지 두 개의 기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저들끼리는 반드시 1차 독립이어야 되고, 자,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좌표.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벡터로 나갈게. 한번 벡터 먼저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1차 독립이고요. 자, 벡터의 1차 독립은 뭐냐? 자, 기저 대신에 뭐를 써주냐? 벡터를 써줍니다. A 벡터 1, A 벡터 2, A 벡터 n 까지 있다라고 해보고요. C1, C2, C3, Cn까지. 자, 이게 0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 CK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AK는 벡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자, 1차 독립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CK일 때만 성립이 되는 경우. 자, 만약에 CK가 0이 아닌데도 성립이 되는 경우는 종속입니다. 자, 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1 행렬이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상수를 곱했을 때 A2 행렬을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 거는 1차 종속인 겁니다. 자, 근데 불가능하면 1차 독립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 좌표계입니다. 좌표계. 자, 좌표계를 잡을 때 왜 x랑 y, z, 를 잡는지 아시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면은, 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이게 화살표로도 공간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어려우면 2차로 그릴게요, 그냥. 자, 화살표를 왜 이렇게 그리냐? 자, 여기에 임의의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과 평행한 화살표.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 0점에서 시작해서 내가 1점까지 이동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위로도 화살표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로 1까지 이동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a1 벡터, 이거를 a2 벡터라고만 해보겠습니다. 자, a1 벡터는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몇 컴마 몇이에요? 0에서부터 1이니까는 이게 x만큼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세로로 쓸게요. 1,0입니다. 자, a2는 어떻게 되냐? a2 벡터는 0,1이겠죠? 왜냐면 y축만 올라갔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자, 왜 좌표를 이렇게 잡았냐? 이게 독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독립인지 확인하려면, 자, a1에다가 c를 곱해서 a2를 표현 한번 해보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시, 이게 렉이 좀 걸리네요. 자, c1 곱하기 a1 했었을 때, a2를 내가 표현할 수 있냐?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가 독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를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x, y, z도 왜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냐?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 a1, a2, a3가 좌표계에 대해서 각각 다 1차 독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가 있으면은 그 벡터에 이거를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기저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벡터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기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저 벡터끼리는 반드시 1차 독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살표로 또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도 기저 벡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저 벡터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냐? 뭐 영상의 뭐 화질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법들, 그러니까 저장을 좀 데이터를 좀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저장하는 방법,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뭐를 해줄 수가 있냐? 사물 인식 판단도 다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런 기저 벡터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만약에 사물이 이제 뭐 모양이 달라진다라든지 하면은 이 기저 벡터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으로도 또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개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개수는 영어로는 랭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해서 뭐랑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냐면은, 자, 여기서 개수라고 해서 x1 플러스 2x2는 이퀄 3이다. 그래서 1, 2를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때 이 개수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랭크를 영어로 영어로 이제 랭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랭크가 그거잖아요. 이게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 뭐 그런 어떤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랭크 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등급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등급. 그럼 랭크가 높을수록 좋은 행렬이냐?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건 아닌데, 랭크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 랭크는 1차 독립의 개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랭크의 의미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 랭크와 행렬의 크기를 비교했었을 때, 아, 이 행렬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답이 있겠구나, 혹은 이 행렬은 답이 없는 거구나, 노답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이 행렬은 해를 무수히 많이 갖는 거구나, 아니면 이 행렬은 답이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독립이 행 벡터의 최대 개수. 그래서 표시는 랭크 A 행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앞에 랭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행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은 사실은 뭐냐면은 아까 첨가 행렬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여기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랭크의 개수가 얼마냐? 자, 그럼 가우스 소거법을 계속 해줍니다. 자, 스텝 1에서는 가감법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소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소거를 해줘야 되죠. 근데 소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 소거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거는 랭크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값만 계산은 계속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랭크는 유효한 식이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000은 식이 유효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은 행렬의 행의 수와 랭크의 수를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행의 수, 여기서는 이제 행렬의 수가 이제 3이죠. 그렇죠? 행의 수. 자, 랭크는 2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만약에 행의 수와 랭크의 수가 만약에 같으면은 이거는 1차 독립입니다. 자, 만약에 행렬의 행의 수와 랭크의 수가 만약에 랭크의 수가 적다. 자, 요게 요게 다시 쓰게요. 이게 좀 제가 필기를 좀 이상하게 했는데, 자,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이러면은 1차 독립입니다. 자, 만약에 랭크의 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차 종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저가 만약에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상수의 곱을 이용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점점 갈수록 행렬의 크기가 막 10바이 10, 20바이 20으로 가면은 이게 1차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따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요수 소거법을 이용해 가지고 다 소거를 시켜주고 마지막 행렬이 0이 되는지 그 0의 개수를 빼주면은 행위 개수에 대해서 빼주면은 주었었을 때 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은 1차 종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종속이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3바이 4니까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3x1 뭐 플러스 2x3는 이꼴 2. 자, 마이너스 6의 x1 플러스 42의 x2 24의 x3는 54 21의 x1 마이너스 21의 x2는 마이너스 15. 자, 이 뜻은 뭐냐면 이건 랭크 2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을 겁니다. 혹은 해가 없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릴 겁니다. x1, x2, x3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자, 요런 경우입니다. 1차 독립인 경우에는 행의 개수와 같고요. 1차 종속인 거는 행의 개수가 랭크의 개수보다 적습니다. 랭크의 개수가 큰 경우도 있냐? 그런 경우는 거의 흔치가 않을 겁니다. 공학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은 다 랭크가 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101, 110, 010 이거 1차 독립 종속 비교해 보면은 한 대 뭉쳐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열 벡터, 행 벡터를 다 합쳐놔서 하나의 A 행렬을 만들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가우스 소거법을 써주게 되면은 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을 쑥 써줬을 때 1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이건 랭크 3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세 줄이잖아. 다 있는 거잖아요. 세 줄의 값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랭크 3가 되는 거고 이거는 행의 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차 독립입니다. 자, 다음은 행렬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식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 쓰지 않고요. 뭐라고 흔히들 많이 쓰냐면은 디터미넌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제가 디터미넌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행렬식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쓰냐? 약자로는 라지 D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는 DET, 그러니까 디트의 약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A, 그냥 이렇게 편하게 플레임으로 부릅니다. 자, 요렇게 써주고요. 디터미넌트의 기호는 이렇게 절대값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을 다 계산하면은 한 가지 유일한 값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행렬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1,1의 어떤 값으로 그냥 딱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식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기계 계열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도형의 면적. 그래서 어떤 우리가 3D CAD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은 CAD 프로그램이 만약에 뭐 이런 어떤 삼각형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각각의 좌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좌표들의 값을 이용해서 이 벡터의 값을 이용해서 도형의 면적이라든지 부피 등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행렬의 유무 판단. 그래서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를 하려면은 역행렬을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역행렬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및 3차식을 보면은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것은 2x2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3x3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 예, 다음 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사실 2차식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 대각선,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의 곱끼리 빼주면 됩니다. 물론 이건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A11, A22, A21, A12, A21을 빼줍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행렬식의 계산법을 이용해서 뭐를 해줄 거냐면은 선형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이걸 행렬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행렬식을 표현하면은 A11, A12, A21, A22, X1, X2. 그리고 이거는 B1, B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원래 계산해 주려면 역행렬을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데, 자, 어떤 법칙이 있냐면은 크레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크레머의 법칙이 가능한 거는 행렬식이 0이 아닌 경우. 만약에 행렬식이 0인 경우에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그 행렬식이 0이라는 것은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종속이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크레머의 법칙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X1은 X2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번호의 우변 벡터, 해당되는 번호의 우변 벡터를 써주는 겁니다.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크레머의 법칙인 겁니다. 근데 사실 크레머의 법칙은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사실은 크레머의 법칙을 써서 해를 구하는 거는 사실은 수학 컴퓨팅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연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나중에 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3차 행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식. 자, 3차식은 어떻게 되느냐?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의 절대값을 쓰고요. 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대해서의 규칙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요거를 좀 약간 지우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초록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이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빨간색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은 플러스, 두 번째 열은 마이너스, 세 번째 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또 행렬식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요게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일련의 규칙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초록색을 볼게요. 자, 이 행렬은 초록색 행렬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A, 1, 2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순서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요 행렬과 요 행렬 요렇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일련의 규칙을 한번 보면은 자, 이 A3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13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디터미넌트가 계산이 되고요. 자, 선형 연립 방정식의 풀이를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 행렬 A11, A21, A31, A12, A22, A23, A31, A32, A33 X 행렬은 X1, X2, X3가 되겠고요. B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B1, B2, B3가 됩니다. 자, 그러면 X1, X2, X3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X1은 디터미넌트 분의 요 값. 이렇게. X2는 디터미넌트 분의 이번엔 여기가 바뀌고요. X3는 디터미넌트 분의 요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3차 행렬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계산했던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보이시는 방법대로 푸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3차 행렬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3차 행렬식의 계산법, 이 팁입니다. 자, 요만큼의 어떤 원소들을 오른쪽에 2개 정도 더 쓰시고요. 그래서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의 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쓰면은 아까는 우리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에서 썼는데 그럴 필요 없이 대각선으로 쓰면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증명하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거를 그냥 연립 그 뭐였죠? 나열해서 풀면은 저런 이렇게 뭐 화살표로 그리는 계산법이랑 같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크레머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머의 법칙이 이번에는 일반적인 법칙, 일반적인 값인 건데요. 자, 만약에 n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3차까지 했는데 이제 n차. 자, 그럼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하냐? 자, n이 1이면은 그냥 A11만 되는 거고요. A2 이상일 때는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냐? A의 J1, 그 다음에 C라는 벡터를 쓸 겁니다. C 벡터의 J1. C라는 이건 벡터가 아닙니다. C의 J1 플러스 A의 J2, 그 다음에 C의 J2, A의 JM에 C의 JM 이렇게 됩니다. 자, 혹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꿔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J는 1에서부터 N의 임의의 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첫 번째 줄을 많이 쓰기는 했죠. 첫 번째 줄을 많이 썼는데 여러 가지 줄을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1K, 1K, 2K, 2K, NK, NK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준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셔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x3도 어떻게 되냐면은 A의 1, 1, 1, 1, 2, 3, 2, 1, 2, 2, 2, 3, 3, 1, 3, 2, 3, 3. 자,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를 기준을 잡으면은 이게 지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요렇게 떨어져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A11에 아까처럼 A22, A23, A32, A33.
그래서 또 초록색을 또 쓰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이게 또 사라져서 요것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A21, A21, A31, A32, A3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3는 안 하겠습니다. A13도 한번 해볼까요? A13도 해볼게요. 자, A13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A13는 절대값에 A21, A22, A31, A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C의 일련의 계산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 J 플러스 K. 그래서 홀수는 11이니까, 그래서 이제 짝수,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1, 2, 혹은 1, 4라고 하면은 두 번째 행이나 두 번째 열인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M행렬은 뭐냐면은 N-1차 행렬식이죠. 이 지워지는 행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행렬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D라고 하는 거 한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1, 3,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예제 3번은 굉장히 간단하죠. 어차피 이쪽은 다 0이기 때문에 이쪽만 살고, 이렇게만 살려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제 2, 3도 한번 풀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n차 행렬식의 크레머 룰. 아직 크레머 룰은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인 건데, 이 크레머 룰을 보면은 n차 방정식에 대해서 x1, x2, xn을 d1, d2, d3를 정해주고요. 해당되는 번호의 dk는 해당되는 열의 우변 벡터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식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딱 봐도 10차 행렬식인 경우에는 계산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크레머의 법칙은 컴퓨팅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많은 그런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컴퓨팅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쓰면 2차나 3차 행렬식에서 우리가 손으로 풀 때 크레머 법칙 정도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역행렬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형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역행렬입니다. 역행렬. 이 역행렬을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공학에서의 일부 학문이 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행렬을 얼마나 빨리 계산하는지, 얼마나 간단하게 계산하는 건지에 따라서 컴퓨팅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렬의 배열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행렬의 배열을 최적화시키면은 역행렬을 상대적으로 빨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역행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역행렬은 A의 인버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A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A 행렬을 n by n의 정사각행렬이라고 씁니다. 자, 역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행렬과 자기 자신의 역행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역행렬과 자기 행렬은 I 행렬,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곱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A의 행렬의 인버스에 다시 또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정칙행렬이라고 하고 넌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입니다. 자, 역행렬을 판별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렬식이 0이 아닌 경우, 혹은 랭크가 행의 개수와 같은 경우,
그리고 역행렬 반드시 정사각행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행렬이 아니면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해서 특이 행렬. 이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문제를 풀 때도 싱귤러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들이 좀 더 좋아야, 더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쓰여져 있는 조건 중에 중복 조건이 있다. 이런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D 매트릭스는 0. 그 다음에 랭크가 A 행렬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N 행렬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특이 행렬이라고 봅니다. 자,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는 가우스 조던법, 그리고 하나는 크레머 룰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조던법이 그나마 컴퓨터 계산이 좀 간편하고요. 크레머 룰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가우스 조단법은 이제 조단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가우스 소가법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조단법과 가우스 그냥 소거법이죠. 엘리미네이션. 그래서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은 역행렬을 구하는 겁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초점은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이고요. 가우스 소거법은 뭐냐면은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요. x의 해만 구하는 겁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게. 근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은데 용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자,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은 어떻게 되냐? 첨가 행렬을 뭘로 해주냐면요. 아까는 A 행렬과 우변 벡터를 내줬었는데 이번에 A 행렬과 단위 행렬을 해줍니다. 똑같은 크기입니다. A 행렬과 이거는 I 행렬, 이 단위 행렬은 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가우스 엘리미네이션을 쭉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 좌변은 단위 행렬로 바뀌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에 있는 우변은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행렬은 K 행렬. 이 K 행렬이 뭐냐면은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봐라. 자, A 행렬을 첨가 행렬로 이제 단위 행렬이라 써주면은 이제 3/6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수 소거를 이용해가지고 3과 마이너스 1을 소거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곱해줘야 되겠죠. 가간법을 이용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0, 0.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이제 영행렬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를 2를. 그래서 식 3번과 2번을 빼주면 요 행렬이 됩니다. 자, 이제는 대각선은 어떻게 해주냐? 대각선을 나눠줄 겁니다. 식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식 두 번째는 0.5, 2를 나눠준 겁니다. 식 세 번째는 마이너스 5분의 1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11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냐? 위로 가간법을 해주는 겁니다. 가우스 엘리미네이션. 자, 그래서 1을 해가지고 없애주면은 여기 3.5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2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랑 0이 돼서 0, 0.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두 개를 더해주면 결국에는 이쪽은 뭐예요? 단위 행렬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무슨 행렬이냐? 바로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가우스 조단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크레머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행렬과 A의 인버스 행렬. 자, n/n의 정사각 행렬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A의 인버스라고 하면은 1 오브 디터미넌트 A의 뭐냐면은 아까 C 매트릭스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C 매트릭스가 아니고 C라는 어떤 값에다가 전체 트랜스포지션. 그러니까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C라는 값이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여인자라고 합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코팩터라고 합니다. 코팩터. 그래서 각각의 이제 여인자들을 계산해 주고요. 그 여인자들을 계산해 주고 나서 트랜스포지션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코팩터를 계산했을 때는 m의 값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m 값은 해당되는 행렬을 지울 때의 행렬식을 얘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레멀 법칙의 이제 2차원 역행렬 한번 구해보면은 자, A 행렬이라는 것은 A11, A21, A12, A21, A22. 자, 그럼 식을 써주면은 원 오브 디터미넌트의 C11, C12, C21, C22의 트랜스포지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디터미넌트는 아까 우리 계산하는 거 배웠었고요. C11은 어떻게 해줘요? C11은 지워준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A22만 남고요. C12는 이때는 마이너스가 달려있겠죠. 1 플러스 2는 3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21. C21은 마이너스 달려있고 C22는 다시 또 플러스. 그리고 이걸 트랜스포지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트랜스포지션은 요거 두 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마 이 식을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요. A 행렬이 만약에 A, B, C, D라고 했었을 때 A 행렬의 인버스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대각선의 곱을 빼주고 AD-BC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AD를 바꿔주죠. D, A가 되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외워졌을 겁니다.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소를 그냥 A, B, C, D를 안 했을 뿐이지 식 자체는 같다. 근데 그 식은 사실은 이 법칙이 바로 크레머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외워주고 그냥 넘어가셨었는데 사실은 크레머 법칙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마 이것도 연립을 증명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 뭐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A, B, C, D 곱하기 X11, X2, X12, X21, X22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1, 0, 0, 1. 그러면 식이 4개가 생기니까 각각에 대해서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역행렬을 구하여라. 자, 이 식은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이 식은. 네, 요거는 2차원 역행렬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때 이게 만약 수능에 나온다면 이거는 거의 뭐 단골 손님으로 외워둡니다. 역행렬은. 자, A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3, 1, 2, 4라고 했었을 때 A의 인버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연립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3x3 역행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은 A 인버스는 원 오브 트랜스포지션의 원 오브 디터미넌트 A 행렬의 C 행렬들의 조합의 트랜스포지션 혹은 어드 조인트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트랜스포지션을 쓸게요. 자, 그럼 디터미넌트를 계산해 주고요. 각각에 대해서 코팩터들을 다 계산해 줍니다. C 행렬에 있는 값들을 계산해 줘서 각각 다 넣어 주고요. 그리고 트랜스포지션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역행렬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은 좀 특별한 좀 법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좀 유용할 것 같은 것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아마 이 역행렬 법칙들에 대해서 막 진위 문제가 나오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행렬이라는 단어는 문과 학생들도 굉장히 잘하는 과목이었어요. 왜냐면은 어 이게 아마 제가 이제 7차 첫 세대인데 수원으로 따지면 수원의 두 번째 단원이 역행렬이었습니다. 행렬 단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과 학생들도 거의 이 행렬을 무조건 배우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문이과 뭐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 행렬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행렬의 법칙을 보면은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A 행렬, B 행렬을 곱해줘서 역행렬을 취해주는 거는 순서가 바뀝니다.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법칙 2 같은 경우에는 A 행렬과 Q 행렬이 쭉 곱해져 있는 거는 다 순서가 뒤바뀌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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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행렬이 되는 겁니다. 법칙 3는 A의 인버스는 또다시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자, 법칙 4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법칙 5도 중요하고요. 자,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뭐냐? A 행렬과 B 행렬이 0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A가 0이고 B가 0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상수로 따지면은 A 곱하기 B는 0이었을 때 뭐예요?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상수일 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행렬인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 A 행렬과 B 행렬이 반드시 0 행렬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보면은 이거는 0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1, 1, 2, 2 그리고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건 0. 요렇게 계산해 보면은 0. 이렇게 계산하면 0, 요것도 0. 전부 다 0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법칙 5도 한번 볼게요. 자, 법칙 5는 A 행렬, B 행렬과의 곱과 A 행렬, C 행렬의 곱이 같으면은 B랑 C는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달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 이런 겁니다. 자, 이거 한쪽으로 다 넘겨보면은 A 행렬은 뭐예요? B 행렬과 C 행렬이 빼진 형태가 같은 거고 그게 0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법칙 4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0행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A가 0행렬이 필요가 없고 B가 0행렬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B-C가 0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니까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B행렬과 C행렬이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만약에 A가 인버스가 존재한다면은 자, A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면 반드시 BC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AB 행렬과 AC 행렬이면은 양변에 역행렬을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 행렬과 C 행렬이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자, 법칙 뭐 그냥 별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 행렬과 B 행렬이 0이고요. A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B 행렬은 0일까요? 자, 요게 문제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성립합니다. 왜냐?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A 행렬과 B 행렬은 0이 된다라고 이게 이제 진리죠. 양변에 역행렬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없어지고요. 이거는 뭐가 돼요? 0이 되기 때문에 B 행렬은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행렬의 진위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행렬이 이제 수능으로 이제 나오면 진위 문제 내기가 굉장히 쉬운데, 진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은 이렇게 익숙해지면 만만합니다. 만만한데 이 의미가 굉장히 조금 다른 수학에서 좀 많이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게 조심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A 행렬과 B가 0이고요. B가 0인 겁니다. 이럴 때. 자, 두 개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라고, 두 개가 만약에 있으면은 A는 역행렬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A 행렬과 B 행렬이 0이고 B 행렬이 0이라고 하면은 A 행렬은 어떻게 돼야 되냐?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아, 요건 좀 애매하네요. 그죠? 요거는 존재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네요. 아, 요거는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이게 즉석으로 응용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요건 진리예요. 요거는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진리가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냈던 거는 없었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법칙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곱의 행렬식은 이런 관련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디터미넌트가 A 행렬, B 행렬이라고 하면은 이 디터미넌트가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이 또 존재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자, 대각행렬이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대각행렬이 만약에 A11, A12 해서 ANN이 자, 이게 만약에 A 행렬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역행렬은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대각선을 그냥 역수만 취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행렬을 구하는 게 계산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만약에 대각행렬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역행렬을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행렬 코딩을 하는 사람이 대각행렬 만나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행렬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전반적으로 그 선형대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연결해서 선형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